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시대에 따라 변동한다. 이 책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서 언급한 요인들에서 핵심 문제는 과연 그러한 요인들이 각 대륙에 따라 체계적으로 달라졌으므로 기술 발전 양상도 각 대륙에 따라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든 안 하든 간에 대부분 보통 사람과 많은 역사학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흔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집단이 기술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관념적 특성들을 지녔다고 믿는다. 그 원주민은 보수적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지나간 천지창조의 시대, 즉 상상 속 꿈의 시대에 머물러 살아서 현재를 계산할 실용적인 일임에도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어느 역사학자는 아프리카인의 특징으로 그들이 정신지향적이며 유럽인과 달리 팽창욕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다. 어느 두 대륙에서 유사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많은 사회를 비교 검토해 두 대륙 사람들 사이의 체계적인 관념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는 순환 문법에 불과하다. 즉,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관념적 차이가 존재할 거라는 추론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유기니 안에서도 각각의 원주민 사회가 가진 지배적 사고적 방식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항상 목격했다. 산업화된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유기니에도 새로운 방식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사회와 새로운 방식을 재택적으로 수용하는 혁신적인 사회가 나란히 공존한다. 그 결과 서양의 기술이 들어온 지금은 비교적 모험적인 사회들이 서양 기술을 이용해 보수적인 요소들을 압도한다. 예를 들면 1930년대의 유럽인이 유기니 동부의 고지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일찍이 아무도 접촉한 적이 없는 석기시대 부족을 수십 개 발견했는데 그 중에서도 친부족은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에 유난히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백인 정착민들이 커피를 심자 친부족은 자기들도 상품 작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1964년에 내가 만난 친부족 남자는 50세였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전통적인 풀립 치마를 둘렀다. 그는 아직 석기를 사용하던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커피 재배로 부자가 되어 그 돈으로 현금 10만 달러의 제재소를 구입했고 커피와 목재를 시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트럭도 여러 개 갖고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8년간 같이 일했던 이웃 고지대의 다리비족은 특히 보수적이어서 신기술에 관심이 없었다. 다리비족 지역에 헬리콥터가 처음 착륙했을 때 그들은 잠시 나와서 구경했을 뿐 다시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다. 만약 친부족이었다면 헬리콥터를 전세 내려고 흥정을 시작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친부족은 현재 다리비족 지역으로 차츰 진출해 땅을 차지하고 농장을 경영한다. 그리고 다리비족은 그들의 일꾼으로 전락했다. 그 밖에도 모든 대륙에서 어떤 원주민 사회는 매우 수용적이어서 외래 문물이나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자기들 사회에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나이지리아의 이보족은 모험적이라는 점에서 유기지의 친부족에 비견될 만하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나바호족이다. 유럽인이 도착할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수백 개 부족 중 한 부족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바호족은
유난히 탄력적이어서 혁신에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직무에 서양 염료를 도입하고 은세구나 목장일을 배웠다. 그들은 지금도 전통적인 집에서 살며 트럭을 몰고 다닌다. 보수족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경우에도 보수적인 사회와 수용적인 사회가 공존한다. 한쪽에는 태즈메니아인이 있는데 이들은 유럽에서 이미 수만 년 전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대부분 지역에서도 다른 것으로 바뀐 캐캐모은 석기를 계속 사용한다. 그 반대쪽에는 어업을 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원주민 집단들이 있다. 이들은 수로, 뚝, 어쌀, 물속에 나무를 꽂아 세워 물고기가 들게 하는 울을 만드는 등 물고기 개체 수를 관리하는 정교한 기술을 구사했다. 그러므로 발명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양상은 한 대륙 안에서도 각 사회에 따라 다르다. 또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 사회는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며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세에는 그 지역 이슬람 세력도 남보다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으며 혁신에 개방적이었다. 그곳은 동시대 유럽보다 문맹률이 훨씬 낮았으며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을 잘 흡수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그리스 고전 중에는 아랍어로만 남아있는 것들도 많다. 중세의 이슬람 세력은 풍차, 조력을 이용한 물방아, 삼각법, 범선 등을 발명하거나 더 정교하게 만들어두었다. 또 야금술, 기계와 화학공학, 관계 방법 등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에서 종이와 화약을 들여와 유럽에 전했다. 중세에는 기술 흐름이 오늘날처럼 유럽에서 이슬람으로보다는 이슬람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다가 1500년경 이후 비로소 이 흐름의 방향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중국의 혁신도 시대적으로 변동이 많았다. 1450년경까지 중국은 유럽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었으며 앞서갔다. 심지어 중세 이슬람조차 따르지 못할 정도였다. 중국의 발명품은 아주 많았다. 그 중에는 운하 관문, 무쇠, 깊은 구멍을 뚫는 기술, 효과적인 마구, 화약, 연, 자석 나침반, 활자, 종이, 자기, 인쇄술, 파이토스 원판 제외, 백골이의 기, 외박 기술의 손수레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은 혁신성을 잃고 말았다. 그 까닭은 나중에 에필로그에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서유럽과 거기서 파생된 북아메리카 사회가 현대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중세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서유럽은 구대륙의 그 어떤 문명 지역보다도 기술이 뒤처진 상태였다. 그러므로 어떤 대륙의 사회는 항시 혁신적이었고 또 어떤 대륙의 사회는 보수적이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어떤 대륙이든 또 어떤 시대든 거기에는 혁신적인 사회도 있었고 보수적인 사회도 있었다. 덧붙이면 혁신에 대한 수용성은 한 지역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동한다. 어떤 사회의 혁신성이 수많은 개별적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결론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모든 요인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혁신성 문제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이슬람, 중국, 유럽 등지에서 수용성이 달라진 구체적 이유 그리고 신부족, 이부족, 혼합 나바호족이 이웃의 다른 부족들보다 신기술을 더욱 수용적으로 받아들인 이유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각 지역의 구체적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주 많지만 그 덕분에 역사학자에게는 오히려 일이 쉬워진다.
각 사회에서 나타나는 혁신성의 변동을 하나의 본질적인 확률 변수로 전환하기 위해 때문이다. 충분히 넓은 지역이라면 어떤 특정한 시대를 보더라도 그곳 사람들의 사회들의 일부는 혁신적인 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발명 기술이 확산된 경위. 혁신은 실제로 어디서 올까? 완벽하게 구립되어 있던 과거 몇몇 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회에서 다수 또는 대부분 기술은 그 지역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각 지역에서 발명된 기술과 빌린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은 주로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정해진다. 그것은 특정 기술을 발명하는 일의 난이도와 특정 사회의 다른 사회들과의 근접도다. 어떤 발명품들은 천연 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탄생했다. 그러한 발명품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세계 역사에서 여러 번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 한 가지 예는 앞서 이미 자세하게 살펴본 식물의 작물화다. 이것은 적어도 9번 이상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또 하나의 예는 토끼다. 이것은 매우 흔한 천연 물질인 진액을 말리거나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성질을 관찰하다가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토기는 약 14,000여 년 전 일본에 나타났고 약 1만 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 그리고 이후 아마존,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 미국 동남부, 멕시코 등 지에서도 나타났다. 훨씬 더 까다로운 발명품의 한 예는 문자다. 이것은 천연 물질을 관찰한다고 저절로 떠오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위정에서 확인했듯이 문자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은 몇 번밖에 되지 않았으며 알파벳은 세계 역사에서 다시 한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어려운 발명품에는 수차, 회전 맷돌, 톱니 바퀴, 자석, 나침반, 풍차, 사진기 등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구대륙에서 단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발명되지 않았으며 신대륙에서는 한 번도 발명되지 못했다. 이처럼 복잡한 발명품들은 대개 빌려오기로 습득된다.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속도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확실한 사례 중 하나가 바퀴다. 이것은 BC 3400년경 흑해 부근에 처음 나타났고 그로부터 몇 세기 이내에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두루 모습을 나타냈다. 이 초기 바퀴들은 구대륙에서는 특이하게 설계되었다. 태와 바퀴살로 만들지 않고 널빤지 석장을 짜맞춰 둥글게 깎은 원판이었던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바퀴 형태는 멕시코의 토기에 그려진 것처럼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발명되었음을 알려준다. 물론 그것은 구대륙에서 격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700만 년 동안이나 바퀴가 없었는데 구대륙의 그 특이한 바퀴 설계가 불과 몇 세기 사이에 구대륙의 여러 장소에서 잇따라 나타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퀴는 그 실용성 때문에 구대륙의 유일한 발명 장소에서 동서각지로 빠르게 확산된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도 서아시아의 근원지에서 고대 구대륙의 동서각지로 확산된 복잡한 기술의 예를 더 들면 문, 자물쇠, 도르래, 회전맷돌, 풍차, 알파벳이 있다. 신대륙에서 기술이 확산된 한 예는 야금술이다. 이것은 안데스에서 파나마를 거쳐 중앙아메리카로 전파되었다. 유용한 발명품이 어느 한 사회에서 처음 나타나면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방식으로 전파된다. 하나는 다른 사회들이 그 발명품을 직접 보거나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수용적이어서 결국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그 발명품을 갖지 못한 사회들은 그것을 발명한 사회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 불이익이 중대하면 압도당해 교체되고 마는 것이다. 그 간단한 예가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들 사이에 전파된 머스킷 소총이다. 그중 응가푸히라는 한 부족이 1818년 유럽 상인에게서 머스킷 소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이후 15년 동안 뉴질랜드에는 이른바 머스킷 전쟁에 휩쓸렸고 소총을 갖지 못한 부족들은 소총을 구하든지 아니면 이미 소총으로 무장한 부족들에게 정복당해야 했다. 그 결과 머스킷 소총의 기술은 1830년 이전에 뉴질랜드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살아남은 마오리 부족들은 모두 머스킷 소총을 갖게 되었다. 한 사회가 어떤 시기술을 그것을 발명한 사회로부터 받아들일 때 그 확산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화적인 교역 1954년 미국의 트랜지스터가 일본으로 전파된 일처럼 첩보활동 1552년 동남아시아의 뇌가 중동으로 밀수입된 일 이민자 1685년 프랑스에서 추방된 위근호 220만 명에 의해 프랑스의 유리와 의류 제조 기술이 유럽 전역에 전파된 일, 전쟁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중대한 예를 들면 중국의 제지 기술이 이슬람에 전해진 경우다. 이것은 1751년에 아랍의 한 군대가 탈라스강 전투에서 중국 군대를 무찔렀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로들 중에는 제지공 몇 명을 발견해 사마르칸트로 데려가 종이 제조를 시작한 것이다. 12장에서 우리는 문화의 확산이 세부적인 청사진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자극을 받아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발명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12장에서는 문자의 전파를 예를 들었지만 그 두 가지 대안은 기술 확산에도 적용된다. 바로 위에 있는 문단은 청사진 복사의 사례에 해당하고 중국의 자기 기술이 유럽에 전해진 일은 장기간에 걸친 아이디어 확산 사례에 해당한다. 매끄럽고 반투명한 도기의 일종인 자기는 7세기경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그 후 14기의 비단기를 거쳐 자기가 유럽에 전해지면서 그러나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다. 크나큰 찬사를 받았다. 그것을 모방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707년 독일의 연금술사 요한 베트거가 공정을 여러 가지로 바꿔본 후 점토의 각종 광물을 배합하면서 장기간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발견했고 오늘날 그 유명한 마이센의 자기 공장을 설립했다. 그 후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각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실험을 거쳐 세브르, 외지우드, 스포드 등의 자기가 탄생했다. 유럽의 노공들은 그렇게 중국의 제조 방법을 재발명해야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목표 제품의 모델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다. 기술의 역사에서 지리와 확산이 담당하는 일. 어떤 사회가 확산으로 다른 사회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 사회가 처한 지리적 입지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근대사를 살펴볼 때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태즈메니아 원주민이었다. 그들은 가장 고립된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60km나 떨어진 섬에서 살았으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갖지 못했다.
태즈메니아인은 1만 년 동안 다른 사회와 접촉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발명한 것이 아니면 신기술로 얻지 못했다. 오스트리아인과 뉴기니인은 인도네시아 열도에 가로막혀 아시아 본토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므로 아시아의 발명품은 조금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확산을 통해 발명품을 가장 잘 습득할 수 있었던 사회는 주요 대륙에 속한 사회였다. 기술은 이들 사회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달했다. 직접 만든 발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발명품까지 흡수해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세 이슬람은 유라시아 중앙부에 있었으므로 인도와 중국의 발명품을 입수했고 고대 그리스 지식도 물려받았다. 확산의 중요성과 그 확산을 가능하게 한 지리적 입지의 중요성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몇몇 사회가 강력한 기술을 포기했던 일이다. 우리는 흔히 유용한 기술이란 일단 습득된 후에는 더 나은 기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술도 습득한 것이 그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하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작용한다. 모든 사회는 각종 사회적 변화나 변덕을 겪게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유용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회가 서로 연결돼서 어떤 변덕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 버려지는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설령 어느 한 사회가 어떤 강력한 기술을 일시적으로 거부하더라도 그 사회는 이웃 사회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므로 언제든 재확산을 통해 다시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고립된 사회에서는 그러한 변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일본이 총을 포기했던 사례는 유명하다. 총기가 일본에 처음 도착한 것은 1543년이었다. 일시적인 화승총으로 무장한 포르투갈 모험가 2명이 중국 화물선을 타고 상륙한 것이다. 일본인은 이 신무기에 깊은 인상을 받고 토착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해 총기 제작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1600년 이전에 벌써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총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는 총기 도입에 역행하는 요인들도 있었다. 우선 이 나라에는 사무라이라는 전사 계급이 다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칼이 계급의 상징인 동시에 예술품, 그리고 하층 계급을 부속시키는 수단이었다. 일본에서 전쟁이란 사무라이 검사 사이의 1대1 전투였다. 그들은 탁 트인 곳에서 서로 의례적인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우아하게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우아하지 못하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평민 병사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더구나 총은 외국의 발명품이어서 1600년 이후 모든 외국 문물이 그랬듯이 사침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정부는 우선 총기 생산을 몇몇 도시에 국한하기 시작했고 정부 허가를 얻어야만 총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는 정부에 납품하는 총에 대해서만 생산을 허락했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총기 주문량도 줄여서 결국 일본은 제대로 작동한 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 동시대의 유럽 군주들 중에도 총을 경멸해서 사용을 제한하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오래가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총을 금지한 나라는 그 총을 앞세운 이웃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고립된 섬나라였기 때문에 강력한 새 군사 기술을 거부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고립 속의 안전은 1853년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페리 사령관 휘하의 미국
미군 함대가 대포를 가득 장착하고 찾아오자 일본은 총기 제조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본이 총을 거부하고 중국이 해양 선박 그리고 기계식 시계와 수력 방적기까지를 포기했던 일은 고립 또는 반고립 상태인 사회의 기술 퇴행 현상을 보여주는 유명한 역사적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퇴행 현상은 선사 시대에도 있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태즈메니아 원주민의 퇴행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골기와 어획 기술마저 포기해 현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기술을 가진 사회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활과 화살을 습득했다가 도로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토리스 해협 제도 사람들은 카누를 포기했고 가우아 섬 주민들은 포기했다가 다시 습득했다. 폴리네시아 전역에서는 포기했다. 대부분 폴리네시아인과 많은 멜라네시아인이 전쟁에서 활과 화살을 포기했다. 북극 에스키모인은 활과 화살, 카약을 잃었고 도시 에스키모는 활과 화살, 활비비, 송곳 일종을 개를 잃었다. 언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사례들은 기술의 역사에서 지리와 확산이 담당하는 역할을 잘 보여준다. 확산되지 않으면 기술을 습득하는 일이 적어지고 기존의 기술을 잃어버리는 일은 많아진다. 기술의 확산과 자가 촉매 작용. 기술은 더 많은 기술을 낳음으로 어떤 발명품이 확산되는 과정은 원래 발명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기술의 역사는 이른바 자기 촉매작용의 좋은 예가 된다. 자가 촉매작용이란 스스로 촉매작용을 일으켜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 급증도 인상적이었지만 중세의 기술 급증도 청동기 시대 그것에 비하면 매우 인상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에도 후기 구석기 시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급증했다. 이렇게 기술이 스스로 촉매작용을 일으키는 한 가지 이유는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석계시대 농경민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철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등 고온의 용광로가 필요한 일로 곧장 넘어가지는 못했다. 찰광석, 야금술이 발전하기 위해 인류는 먼저 자연에서 그냥 얻을 수 있는 재료, 즉 열을 가하지 않고 두드리기만 해도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순수 금속을 가지고 수천 년의 경험을 쌓아야 했다. 또 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철처럼 고온을 요구하지 않는 구리 광석을 재련하거나 구리 합금을 가공하면서 단순히 화덕을 차츰 발전시키는 수천 년 세월이 필요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에서 철물이 일본화된 것은 약 2000년에 걸쳐 청동 야금술의 경험을 쌓은 이후였다. 그리고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신대륙 사회는 막 청동 인공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철물은 시작도 못한 단계였다. 그때 유럽인이 들이닥치면서 신대륙의 독립적인 궤적을 끊어버렸다. 자가 촉매작용이 일어나는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들이 재결합해 다시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455년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한 후 중세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는데 BC 1700년에 그 이름 모를 인쇄공이 파이스토스 원판을 찍어냈을 때는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해답의 일부는 중세 유럽의 인쇄공들은 6가지 발전된 기술을 한꺼번에 결합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파이스토스 원판 제작자는 그 대부분을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 종이, 활자, 야근술, 압착기, 잉크문자라는 이 기술 중 활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종이는 중국에서 유럽에 들어온 것이었다.
구텐베르크는 활자 크기가 고르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금속 거푸집을 이용해 활자를 재조주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문자 타인기를 만드는 쇠, 거푸집을 만드는 황동이나 청동합금, 나중에는 쇠로 바뀐 주형을 만드는 납, 활자를 만드는 주석이나 아연과 납의 합금 같은 여러 가지 발전된 야금술이 필요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쓰던 나사 압착기에서 나왔고, 잉크는 기존의 잉크를 개선한 유성 잉크였다. 중세 유럽은 3000년에 걸쳐 발전된 알파벳 문자들을 물려받았고, 이 알파벳으로 작성한 글은 활자로 인쇄하기도 쉬웠다. 중국의 글에는 수만 개의 기호가 필요하지만 알파벳은 주조해서 한 글자 수만 몇십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6가지 기술 중 파이스토스 원판의 제작자가 원판을 집어낼 때 가지고 있던 기술은 구텐베르크의 것에 비해 훨씬 빈약했다. 원판의 인쇄 매체는 점토로 종이에 비하면 부피도 무게도 훨씬 나아갔다. BC 1700년경 크레타의 야금술 잉크 압착기는 1455년 독일의 것보다 원시적이었으므로 활자를 금속틀에 고정하고 잉크를 발라 인쇄하지 못하면 일일이 손으로 찍어야 했다. 원판의 문자는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로마 알파벳보다 기호도 많고 형태도 복잡한 음절 문자였다. 따라서 파이스토스 원판의 인쇄 기술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투박했으며 손으로 쓰는 것에 비해 이점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같은 기술상 단점에다 파이스토스 원판은 문자 지식이 궁전이나 사원의 몇몇 필경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원판 제작자의 그 아름다운 제작물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었거니와 거기에 필요한 수십 개의 수동식 도장을 많이 만들 만한 동기도 거의 없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중세 유럽에는 인쇄술에 대한 잠재적인 대량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많은 투자가 구텐베르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식량 생산, 정주영 생활, 기술의 역사. 인류 기술은 250만 년 전 이전부터 사용한 최초의 석기에서 발전하기 시작해 오늘날의 레이저 프린터까지 이르렀다. 나는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 1992년산 레이저 프린터를 1996년산으로 바꾸었고 그것으로 이 책 원고를 인쇄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처음에는 느낄 수도 없을 만큼 느렸다. 수십만이 흘러도 석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고 그 시절에 그 밖의 다른 재료도 인공물이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신문에 날마다 게재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져가해온 발전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두 차례 도약이 있었다. 첫 번째는 5만에서 10만 년 전 벌어진 일로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몸에 일어난 유전적 변화, 즉 현세인의 언어 능력이나 두뇌 기능 또는 그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현세인의 신체로 발전된 일 덕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도약에서는 골기, 단일 용도의 석기, 복합적 도구 등이 만들어졌다. 두 번째 도약은 우리가 정주영 생활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어났다. 그 시기는 세계 각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달라서 빠른 곳은 1만 3천 년 전 일어났고 어떤 지역은 오늘날까지도 무소식이다. 그 같은 생활을 채택하게 된 것은 대개 식량 생산의 채택과 관련이 있었다. 식량 생산을 시작하면서 우리 농작물과 과수원과 저장된 잉여 식량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했다. 정주영 생활은 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생활 덕분에 사람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소유물들을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체제민은 휴대할 수 있는 기술밖에 가질 수 없다. 자주 옮겨 다니면서도 탈 것이나 집 나르는 동물을 갖지 못했다면 아기와 무기류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부피가 작은 최소한의 절대 필수품 정도로 자기 소유물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몇 가지 기술이 매우 일찍부터 나타났으면서도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한 현상은 아마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도자기류 중 가장 빨랐던 것은 2만 7천 년 전 현재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구워 만든 점토상들인데 이것은 불에 구운 최초의 점토 그릇보다 훨씬 앞섰다. 짜거나 엮어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최초의 증거물도 같은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 이것 이후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구니는 약 1만 3천 년 전의 것이며 가장 오래된 식물은 약 9천 년 전의 것이다. 이처럼 첫걸음은 매우 빨랐지만 토기든 식물이든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이 정주하기 시작해 토기나 배틀 따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후였다. 식량 생산은 정주영 생활을 가능하게 해서 소유물을 축적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도 기술의 역사에 결정적이었다. 인류 진화에서 최초로 경제적으로 전문화된 사회, 즉 식량을 생산하는 평민들이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식량 생산은 각 대륙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더구나 이 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각 지역의 기술들이 새로 생기거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발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어 들어오는 각종 기술도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가장 신속하게 발전한 대륙은 확산에 대한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적은 대륙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대륙에서 각각의 사회는 곧 어떤 기술을 발명하거나 채택할 한 가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회는 여러 이유 때문에 혁신성 면에서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곳은 생산성이 높고 면적이 넓으며 인구가 많은 지역, 즉 잠재적인 발명가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도 많은 지역이다. 대륙별 기술 발전의 격차 요인. 이제부터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확산의 장애물, 인구 규모 차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각 대륙에서 관찰된 기술 발전의 차이를 빚어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본다. 유라시아, 실질적으로 북아프리카도 포함하는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크며 세계 서로 경쟁적인 사회인 수도 가장 많다. 또 식량 생산이 가장 먼저 시작된 두 중심지 비옥한 초승달지대와 중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라시아 대륙은 주요 축의 동서방향이므로 한 지역에서 받아들인 발명품은 위도와 기후가 비슷한 다른 지역 사회로 비교적 빠르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의 폭넓은 2차 축은 남북아메리카의 비좁은 파나마 지역과 대조적이다. 그리고 유라시아에는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주요 축을 단절한 것도 같은 심각한 생태적 장애물이 없다. 그러므로 기술 확산에 대한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다른 대륙에 비해 심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 덕분에 유라시아는 홍적세 이후 기술 가속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대륙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다.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는 관습적으로 별개 대륙으로 취급하지만 사실은 수백만 년 동안 연결되어 있었다. 또 역사학에서 제시되는 문제들도 비슷하므로 한
대륙으로 간주하고 유라시아와 비교해도 상관없다.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보다 상당히 작기는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덩어리가 크다. 그러나 두 대륙은 지리와 생태라는 두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다. 파나마 지역은 너비가 64km 정도로에 불과하지만 남북 아메리카를 지리적으로 단절하며 이 지역의 다리엔 강우림과 멕시코 북부의 사막은 생태적으로 단절을 한다. 멕시코 북부의 사막은 중앙아메리카의 발전된 사회들과 북아메리카의 사회들을 분리했으며 파나마 지역은 중앙아메리카의 발전된 사회들과 안데스, 아마존의 그것들을 분리했다. 더구나 남북아메리카의 주요 축은 남북 방향이어서 무엇이든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개 동일한 위도상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위도와 기후의 변화를 무릅쓰며 이동해야 했다. 예를 들면 바퀴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발명되었고 라마는 BC 3000년 이전 안데스 중부에서 가속화되었다. 그로부터 5000년이 지난 후에도 남북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짐을 나르는 짐승과 유일한 바퀴는 서로 만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사회와 잉카 제국 북쪽 경계선 사이의 거리는 바퀴와 말을 공유했던 프랑스와 중국 사이의 13,000km보다 훨씬 짧았는데도 말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같은 요인들이 남북 아메리카의 기술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진 이유인 것 같다. 사하라 사막인 남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세 번째 땅덩어리가 크지만 남북 아메리카보다도 사뭇 작다. 인류 역사 동안 대부분 이 지역과 유라시아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비해 오가기가 훨씬 좋았지만 그래도 사하라 사막이 남아프리카를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서 분리하는 중요한 생태적 장애물인 것은 사실이다. 아프리카의 남북측도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방해물이었다. 이것은 유라시아와 사하라 사막이 남아프리카 사이와 함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안에도 해당되는 문제였다. 후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토기와 철 야금술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적도 북쪽에서 발생했거나 늦어도 서유럽으로 들어올 무렵에는 사헬지대에도 들어왔다. 그러나 토기가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한 것은 AD 1년경이었고 야금술은 유럽에서 배를 타고 들어올 때까지 육로로는 남단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작은 대륙이다. 게다가 대부분 지역은 강우량이 매우 적고 생산성도 매우 낮으므로 인구수를 뒷받침하는 능력 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더욱 작은 대륙인 셈이다.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식량 생산이 끝내 토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금속 인공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유일한 대륙이 되고 말았다. 도표 13-1은 이 같은 요인들을 숫자로 바꾸어 본 것으로 각각 대륙 각각의 면적과 현대의 인구를 비교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직전인 1만 년 전 인구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각 대륙의 순서는 지금과 같았을 것이다. 오늘날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들은 대개 1만 년 전의 수렵 채집민에게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 차이는 매우 심하다. 유라시아, 북아프리카 포함은 남북 아메리카의 6배, 아프리카의 8배, 오스트레일리아의 230배에 가깝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발명가 수도 많고 경쟁 사회 수도 많다는 뜻이다. 도표 13-1만 보더라도 유라시아에서 총기와 쇠가 만들어진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각 대륙의 면적, 인구, 확산의 난이도, 식량 생산의 출발 시기 등에서 나타난 이 같은 차이에 따라 기술 발전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기술은 자가 속매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라시아는 처음부터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1492년에 와서는 엄청나게 앞서게 되었다. 그것은 유라시아인의 진행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지리적 요건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6인인 중에는 잠재적인 에디슨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천재성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했다. 즉, 지금기를 발명하는 문제보다는 6인이 정글에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살아남는 문제를 주력했다.